시작을 했습니다. 아, 벌써 시작이군요. 여의정 집권형은 예. 본격 재택질쇼 지젤 재택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자리 비어 있는 자리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 2시 20분쯤에 도착하기로 YTN 끝나고 오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방송을 시작하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잡담을 하다가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한 줄도 몰랐어요. 딱 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네. 시작하죠. 항상. 저희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한 석 달 정도 됐나요? 더 됐나? 넉 달 됐죠. 네, 석 그랬죠. 달 새 네. 사실 저희가 많이 친해져 갖고 예. 그렇지. 만나고 있으면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들 너무 많아. 말들이 너무 많아. 말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말들 정치인들 하여간 말이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많아. 우리가 맨날 이게 진도를 못 빼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네.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요? 네. 어떤 게 개선이 됐어요? 아니, 그래도 처음에 한 주제로 45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많은 게 개선이 됐는데 왜 오늘 또 교복을 입고 나오신 겁니까? 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네. 이제 겨울 양복으로 좀 바꿔야 돼요. 이건 겨울 옷이 그러니까 이거 안에 여름 있는 옷. 반팔이죠. 일단 그죠? 위에 마이가 일단 그거야. 똑같은 하복이야 거. 하복. 예. 그죠? 그러니까요. 교복. 어. 예. 그리고 안에는 심지어 저 카라티는 반팔이 닿는 거. 반팔. 빨긴 빠시는 거죠? 세탁은 하시는 이거요? 거죠? 네, 둘 다. 이거는 안에는 티셔츠는 빨죠. 네. 이건 뭐 양복은 빨 필요가 있나요? 저 양반은 그 머리하고 샤워만 하면 옷까지 빨린다는 그런 개념이 그런 거잖아. 있는데 내가 어제 씻었는데 오늘 왜 또 씻어? 뭐 이런 아니 느낌. 양복은 원래 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 맡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해도 되나? 아주 옛날에 김남국 전 의원 거주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안산요? 아니요 여의도에 우리 집에? 자취하는데.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오피스텔 그 완전 너무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네. 진짜 하나도 네. 안 사용을 안 하니까 너무 그래. 깨끗하게 해놨는데. 아, 네, 뭐 검증은 안 하나도 되니까 사용을 지금. 안 와 이거 완전 진짜 허위사실 기자가 허위사실. 아니 고소하시던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이긴 최고 이번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번 주 똑같이 그냥 네. 뭐 별다를 거 없이 지냈고 네. 11월 3일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네. 세미나실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아젠다 27의 대한민국 전 세계 문화전쟁이라는 주제로 문화전쟁. 이선옥 작가 그리고 임명묵 작가와 함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대담을 나눕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봐요? 네. 성대모사는 안 하고? 성대모사도 하겠지. 하겠지. 트럼프 성대모사도 가능한 사람이죠. 요소요소 가미하는 그런 성대모사가 있는 대한민국 문화전쟁이라는 주제로 아젠다 27에 지금 강연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해 주실 거고 또 그때 아마 이선옥 작가님이 본인이 아주 히트친 책도 뭐 무료로 주겠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11월 3일 날 오후 2시에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뭐 이번 주가 생일이어서 맞아. 언제예요? 10월 22일이었습니다. 지났구나. 네, 지났어요. 네, 그래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이제 사실은 이제 10월 20일이 제가 초, 중, 고, 대학교 다 전부 다 딱 중간고사 시험 시작하는 주예요. 그래서 22일 날이 마지막 제주 금요일이다. 마지막 제주 시작하는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거의 생일을 챙기지 못했는데 뭐 작년까지는 국감이었고. 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뭐 생일을 챙기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번에 처음으로 선물도 많이 받아보고 생일 파티도 파티도 해보고. 하셨습니까? 예. 생일 파티 누구랑 궁금하다.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하기야? 우리 집에서 엄마랑 했어요. 엄마랑? 농담이고 가족끼리랑도 식사를 하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친구? 축하해 주셔. 아니 이성 친구 아니에요. 지역 당원들? 지역의 우리 당원들, 지지자분들. 별 재미없다. 에이, 난 아니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생일날을 당원들이랑 보낸다는 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안산 지역구에 자락을 까는 이런 행위. 그래서 많은 분들 해주셔가지고 근데 5군데로 돌아다녔는데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원래 약주 안 하시죠 잘? 원래 술을 먹긴 먹었는데요. 많이 먹는데? 먹긴 먹었는데 임기 끝나고 건강 때문에 끊었어요. 끊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아니 뭐 이렇게 뭐 원래 친구들을 좀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좀 새로 누군가 이성을 좀 그래 소개 좀 해줘 보세요. 교제를 한다. 소개 좀 해줘 보세요. 소개를 해줘봐. 정말 소개 주변에 좋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2년 내에 결혼하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네. 2년? 2년 내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저 미혼이시거나 우리 전직 국회의원까지도 좀 뭐 내가 커버가 가능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 저 제작진 통해서 좀 연락을 주십시오. 제작진을 통해서 아니, 댓글로 좀 써주세요. 뭐 네. 돈도 있겠다, 인물 되겠다, 뭐 자격증 있겠다, 코인 많아요. 코인 많다, 네. 코인이 곧 말도 상승, 잘하지, 지금 아주 상승 기로에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얼굴도 훤하지 아주. 네. 저는 결혼하면은 경제권을 다 맡길 생각이에요. 다만 돈은 아, 많은데 좀 그래요? 짠돌이에요. 그렇지. 네. 아 짠돌이니까. 아 근데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 해야 모을 수 있다. 그럼 아껴 써야지. 네, 쭈닝님 A는 있고요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있으면 저희가 이거 하겠습니까 지금? 아 제니퍼님이 99억 그랬는데 99억이 없습니다. 아, 하락장에서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폭락했습니다. 따봉지윤님 정치인이랑 결혼하는 거 진짜 최악이라고 이준석이 말해좀 크크크크크. 네, 그 말을 본인 정치인이라고. 과거에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네. 가장 결혼 상대로 기피해야 될 직업 중 하나가 최고 1위가 정치인이에요. 1위가? 네. 1위가? 왜냐면 뭐 선출직 나간다고 해가지고 선출직 당선된다 하더라도 고정적이지가 않지. 또 4년마다 선거 또 해야 되지. 계약직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뭐만 하면은 이제 뭐 내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인까지 사실 공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는 경제적 안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지 않은데 그 많은 월급을 정치 활동하는데 대부분 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결혼한 다음에 상당 기간은 육아에 부부가 전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데 뭐 정치 활동이 대부분 다 뭐 밤낮이 밤에 없고, 밤낮 없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독방 육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말에도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육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결혼하면 정치 활동을 포기하고 공동 육아가 아니라 독박 육아를 할 거다. 저 말이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뭔 소리야? 이게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배우자로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최악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 왜 하려고 그런 거야? 요즘 와이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와이프 등살이 장난 아니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금 생각난 게 있다. 제가 상임위 회의하기 전에 회의실에 갔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막 열심히 펜으로 뭘 적고 계신 거예요. 네. 뭘 적고 있냐 그러니까 이혼 당할 것 같다고 아내에게 반성문을 적고 있더라고. 아 근데 농담이 아니었어. 막 웃었는데 이 분께서 진짜 힘들다고 진짜 위기라고 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막 몇 페이지를 적고 계시더라고요. 몇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아,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반성문을 쓴다고. 네, 반성문을. 남일 같지 않아서 그 반성문 혹시 사본 있으면 나한테 좀 안 쓰려고. 나 좀 참고해가지고. 아 여기 레퍼런스 변호사가 필요하잖아. 이혼 반성문, 형사재판 반성문 이 전문이거든요. 아니 그건 이혼을 하라는 거죠. 형님한테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 협의 조정. 협의 조정할 때 변호사가 다 반성문 양형을 참작하기 위해서 대신 대필해주고 써주니까 감정을 실어서. 이혼에도 양형이 있나요? 그럼요. 아 이렇게 좀 참작을 좀 해달라. 그럼. 아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써드릴게요. 원철이님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장해찬 나오나요? 질문 주셨는데 네 장해찬 나옵니다. 네, 한 10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네, 장해찬 전 최고 도착하니까요. 또 기다렸다가 같이. 팬분들이- 헤이즐런님 이긴 너무 잘생겼어요. 아. 오늘 특히 좀 잘생겨가지고. 못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아직 본론을 시작 안 했는데 410분이 벌써 들어오셨군요. 어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댓글들이 많았던 거구나. 쭉 한번 그냥 보이는 닉네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우동님, 미셸킴님, RJH 림님, 고철, 제니퍼, 쭈니만, 100만볼트, 모험이, 원추리, 헤이즐넛, 쭈닝, 바비위트 주니어, 미셸킴, 뭐 제니퍼 많은 분들 댓글 주고 계시고 댓글도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 너무 재밌으네. 승민이 뉴스 도마토가 아니라 도마토다. 뉴스토마토가 요새 워낙 많은 단독을 하고 있죠. 잘 나가니까 저런 것들을 하고 제 인생에 이제 먹을 것 중에 토마토는 없다. 토마토 못 먹는다 이제. 토마토를
갈아 먹지도 생으로 먹지도 씻어 먹지도 말자. 아니 근데 토마토가 토마토가 항산화 정말 건강에 몸에 좋은- 되게 좋잖아요. 몸에 너무 좋은 건데. 우리 애기 너무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암에 걸리겠다. 토마토를 먹지 않겠다. 뉴스 토마토 때문에 암 걸리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100만 볼트님 썩은 토마토 이런 댓글 주시고 따봉지유님도 이렇게 댓글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부터는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지지율 솔루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질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끼칠지 좀 변수를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다가 지금 정권 지지율 이렇게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좀 극복할 만한 이런 대안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제언들을 좀 올려주시면 짧으셔도 좋고 길어도 좋고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 좀 같이 소개도 하고. 소개도 네, 하고 같이 참여하고 네,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논의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재훈님 남국이 형 생일 기념으로 코인 소개 좀 해줘라고 그래 하시는데요. 알트든 뭐든 네. 좀 알려줘봐요. 진짜 뭘 알려줘. 좋은 코인. 수천 명이 연락을 하시는데. 그래요? 예. 심지어는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래? 국회의원들도 막 연락이 오고. 그걸 보고도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상임위 중에는 안 하시겠죠. 야, 씨. 야, 안 나온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결석한 놈이 더 나쁜 아니 놈이라고.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코인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난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심리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제가 누가 막 수천 명, 수백 명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물어봐도 뭘 사라고 알려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 기준만 알려줄 뿐이지 종목을 추천해주진 않아요. 전문가 같다. 제가 도지코인 사가지고 화성 가자 했다가 그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돼요. 그 화성이 아니라 아무 가치가 화성 동탄 가서 선거운동을 했네. 그 화성 가자라고 화성 가자 했다가 화성 동탄 가서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유턴해서 이쪽 화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동탄으로 갔어. 이게 어떻게 될게? 그런 건 사면 안 돼요. 참. 알겠습니다. 네, 장희사 최고는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같이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이제 슬슬 들어가 볼게요. 지지율 분석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웃으면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번 주 지지율 참담합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은 한국갤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갤럽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60선 깨지고 70으로 올라갔네. 네. 그 9월 둘째 주 그때 이제 정권 출범 후 최저치였는데 그때랑 똑같네요. 동률이 똑같네. 나왔어요. 예. 사실 저는 오늘 20%대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20%대까지 버티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 어떤 배경이 있었나 분석을 총평을 먼저 이긴 최고부터 좀 주시겠습니까? 윤한 면담이 있었던 시기에 그리고 윤한 면담을 하겠다라고 예고된 시기에 이제 조사됐던 걸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윤한 면담이 잘 성사가 되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면 네. 22%에서 20%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1%라도 반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됐다라는 것은 어렵게 성사된 윤한 면담, 그러니까 당정 간의 어떤 면담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20%까지 그러니까 지지율 최저치로 다시 주저앉은 것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윤한 면담이 아마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보수 지지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로 주저앉은 건 더 이상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지지율이 얼마나 심각한 지지율이냐면 갤럽 조사 2016년 10월 셋째 주, 제 기억에는 셋째 주 조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탄핵,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보도되기 직전에 그 조사의 수치가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가 60
상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기 이전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지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고, 반성을 떠나서 이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유란 면담만 봐도 아무런 성과도 없고, 성과뿐만 아니라 그냥 분란만 조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이제 20%가 아니라 10%까지 더 내려갈 것이고, 저는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생각났어요. 분당. 분당. 아, 이제는 정말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쏴질 수 있겠구나. 여당 발.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좀 봅니다. 이 이제 조사가 22일에서 24일, 그러니까 화수목 사흘 동안 진행이 된 거고요. 보통 아마 화수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샘플이 다 차죠. 그래서 그렇죠. 윤한 면담이 21일 월요일에 있었으니까 면담 직후에 조사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님. 정권 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은 항상 정권 당선된 초반에는 1, 2년 차에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실어주거든요. 뽑지 않은 국민들이라도 잘하라라는 그런 어떤 지지를 보내줘서 사실은 정권 초반에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가 정권 말기에 한 5년 차쯤에 정권의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나 비리 그리고 권력 누수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추세로 보이는데, 지금 저 지지율은 역대 어떤 과거의 정권에서 보여주는 그 말기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떨어진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지지율 대책회의를 시작했을 때에 국정에 대전한 정말 인적쇄신하고 대통령의 태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하락 추세가 계속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가 돼도 이 모습 이대로 그 고집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10%대 지지율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어제 이제 MBS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2% 최저치였더라고요. 전국 지표조사. 예. 근데 사실은 MB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둔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론의 민심에 약간 둔감하게 움직이는데도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 근데 이 심각한 추세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조언들을 아마 이제 주로는 야권에서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메시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이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그 흔한 어떤 야권의 조언이 먹히지 않을 정도의 비위 내지는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도이치모터스 분명히 정황도 그렇고 녹취도 그렇고 시세 조작과 주가 조작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이걸 4년 6개월 동안 뭉개다가 무혐의 처리해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를 용기 있게 했음에도 대통령은 격앙돼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비판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젠 국정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다른 수를 써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국정 기조를 바꿔도 지금은 뭐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예.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과연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각자의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가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상식이 없는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망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손 대는 것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시스템을 흔들고 있어요. 망가뜨리고 있어요. 역사도 후퇴하죠.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민생, 모든 정책들이, 모든 분야가 다 후퇴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에 바람직할지, 여기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정말 저희가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댓글이, 사실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박형광 기자 뉴스토마토 이렇게 댓글 많이 주고 계신데, 그 얘기는 조금 미뤘다가, 원래 우리 오늘 할 계획에 딱히 잡아놓진 않았는데 이따가 한번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해보고요. 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가족이 한 명 도착을 했습니다. 가족이라 하지 마. 네. 무슨 가족이야. 무슨 가족 아니야? 내가 무슨 장해찬과 가족이야. 나 이런 동생 본 적이 없어. 지지율의 체크의 가족이죠. 네, 우리 한 가족이에요. 프로그램 가족.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묻지 마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남국 의원님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야 무슨 이러면 장해찬이 이기는 거지. 나는 형님 이런 동생 둔 적이 없어. 나 이런 동생 둔 적이 없어. 옹졸하다, 옹졸해. 옹졸하긴 무슨 나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거. 제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형님이라 생각하고 또 어쨌든 고초를 같이 겪은 사이니까 무슨 고초를 같이 아니, 겪고 멀리서 인사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니, 회관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가족이라니 그 가족은 다른 거예요. 비록 여전히 가족 사이에 민사가 무슨 안 끝났어,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 아니 진짜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재밌다. 같이 프로를 하면 가족이라 생각하고 어디 가서 항상 아 그 형님 진짜 착한 분이야. 아, 착하다고 안 해도 돼요. 통큰 사람이네. 100만 볼트님께서 남국이 밴댕이네라는 댓글을 주셨고요. 밴댕이가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수야님 쫌생이 남국. 국뽕님 코인 정보 받았구나.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네, 아닙니다. 그거. 아 알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탄핵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바램을 그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뽕님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예, 요 스토리는 지난주에 우리 얘기 한참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주 지지율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꼭 해야 되나요? 짧게. 우리가 지지율 조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죠.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으니까. 근데 이게 여당 내부에서 사사건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이재명 대표보다 김건희 여사 비판을 3배 더 한다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언론 보도로 네.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 진짜 잘한다. 그러면 버틸 요량이 없어요. 안 내려가는 게 이상해. 20을 20을 유지하고 있는 게 기적이야. 변화하고 오셨다. 진짜. 한동훈 때문이다.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할 때 당대표가 송영길 전 네. 대표였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 대선 유세하는데 하루 종일 김혜경 법카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지지율이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국민 여론도 의식해야 되고 더 이제 쇄신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은 세력에서 밥 먹고 산다는 건 동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동지 의식으로 어려운 건 좀 감춰주고 같이 맞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오히려 이재명보다 야당보다 더 집요하게 대통령과 영부인을 공격하는 게 하나의 그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 레파토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틸 수가 없죠. 계속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좋게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럴 거면 정말 제대로 마이웨이를 가자. 뭐라고 하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할 건 하고 어설픈 기대로 끌려가는 걸 이제는 더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했던 얘기들 오늘 방송 전체에 걸쳐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게 될 거니까요. 하나씩 좀 가볼게요. 자, 토픽 첫 번째. 윤한 전쟁의 서막. 네, 서막이라고 붙였는데 맞나? 전쟁의 어느 지점인지 판단하시기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면담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오늘 아까 썸네일이 그거였죠. 뭐지? 만나서 뭐 한 거니?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썸네일을 달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마 이 두 사람의 면담을 갖고 썸네일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던 영상이고 그 한동훈 대표와의 차담회 면담 직전에 그 파인그라스 주변 야외 정원을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과 그 한동훈 걷다가. 대표가 같이 껴서 이제 산책을 도는 장면. 어이구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또 거세게 찌르고 계신데 장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파인그라스 내부죠. 내부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대통령의 배석자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아서 이제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데 딱 지금 저 장면이 이제 사진이 있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조금은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되게 무서워요. 예. 저 장면이 이번 주에 많이 화제가 됐어요. 뭐가 무서워요, 영호님? 일단 대통령님 표정과 네. 뭔가 약간 이렇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지금 너무 따라. 너무 잘 따라. 동기와 역시 약간 얼굴도 이렇게 닮았어. 닮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의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형식에서 보여주는 느낌,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면담은 아주 조그만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만약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형 테이블이나 그래서 양쪽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얼굴을 함께 보여주면서 뭐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옆자리로 살짝 비껴주는 그런 어떤 자리 배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마치 면담하듯이 두 사람을 그냥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훈계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일부러 저 사진을 골라서 낸 것도 대통령의 심기와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슈퍼챗 네. 잠깐만 소개하고 갈게요. 폴스님, 많은 금액을 10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건 아니지만 언젠간 문재인 대통령처럼 특별 장비 500만 원 낼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이기인 수석님 화이팅. 특별 장비는 이제 특별한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내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아니, 이제 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네. 방식의 특별 장비가 있고 그리고 폴스님뿐만 아니라 그 100만 볼트님도 아까 슈퍼챗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100만 지난번 볼트님은 방송에서 댓글에서 네. 누구는 슈퍼챗을 내고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는 안 소개했다라는 그 약간 이 컴플레인식의 댓글이 있긴 그래요?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가급적 빠지지 않고 많은 분들 슈퍼챗 다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 이름 거명하면서 10만 원까지 주시면 좀 감사합니다. 백만볼트님은 광일 기자님 이름 2번이나 불러주시고 기분이 좋아요. 개혁신당 흥해라 이기인 최고 화이팅. 뭐 하트 이렇게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슈퍼챗은 개혁신당이 아니라 CBS에 있기 맞아 중요한 점이. 이거는 이제 확실히 보장해드릴게요. 40%는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이기인 최고의 어깨에 힘이 또 딱 들어가는 그럼요. 응원의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네. 유튜브에서 40%인가를 떼간대요. 너무 많이 떼가. 네, 너무 많이 떼가요. 너무 많이 떼가. 왜냐면 유튜브 많이 떼가는구나. 저도 사실은 이게 저한테 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많이 떼는군요. 엄청 많이 떼요. 이거 조금 받아가지고 기소될 뻔한 사람 있었잖아요. 누가? 장혜찬. 근데 계속 받는 과정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뭐 모르고, 열었다가 네,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었다가, 네. 그건 이제 무혐의 그거요?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연락은 없는데 근데 아직 액수가 너무 적어서. 네, 정리가 되진 않았을 네. 거예요. 그래요? 조사 착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조사는 한번 받았고 송치를 했어. 송치를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 특별한 연락은 아직 없어요. 기소유예 성취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송치. 아니 저희가 약간 지금 ADHD 형식으로 지금 약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난 면담 얘기하고 있다가 네. 슈퍼챗 얘기했다가 장례찬 최고 조사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좀 토픽을 쭉 갑시다. 네. 재밌어요. 아무튼 그 유난 면담 진행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야. 역시 첫 번째 받는 이유가 있어. 그 이긴 최고 좀 말씀 좀 주세요. 그 사진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유난 면담, 그러니까 유난 관계를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되는 사진이 한 장 있긴 있었습니다.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나서 저렇게 뭐 험악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부산 금정에 있는 범어사 그 사찰을 가셨었어요. 네.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을 만났었던 네.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렇게 활짝 웃을 수가 없더라고. 아. 그리고 옆에서 공동의 사진 찍을 때도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부터 함께 이 차담회를 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들을 보며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향한 감정이 범어사 주지 스님만큼은 아니구나.
별로 썩 좋지 않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CBS에 우리 김한규 논설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김규환. 김규환 죄송합니다. 김한규는 김한규는 의원이기도 하고 가수 아닌가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취재를 해보니까 저 면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다고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특히 격앙된 지점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다음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분이 언짢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성과가 없는 면담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고 무엇보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어쨌든 아주 어렵게 만나게 된 당정 이 대표의 면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다뤄지지 않은 것. 사실 되게 어렵게 성사된 자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만났을 때 진짜 주로 다뤄야 될 것이 김건희 여사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문제, 뭐 자영업자 연체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다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할 기회를 못 가졌는지 아니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걸 말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패착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에 대한 가장 뜨겁게 다뤄야 될 의제가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좀 안타까운 지점이었다. 전 너무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만난 자리에서 금리 문제나 민생 대책을 당대표가 주문하고 대통령이 그 부분을 수용하는 그림이 나와야 그래도 여당의 당수와 이 대통령이 경제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할 텐데 저 자리 자체는 한동훈 대표의 지속된 요청으로 한 대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했어요.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민생과 관련된 서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도 한 대표가 준비를 하고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너무 큰 패착이고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당정관계 주도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사실상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안 꺼냈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거 당이랑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를테면 내가 이런 점들을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경제나 어떤 금융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당이 좀 도와주소라고 얘기를 꺼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의료 개혁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고 미국 대선 준비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주된 이 1시간 반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주된 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준비한 이야기를 그렇다고 자를 수는 없으니 들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 사진 분위기보다는 실제로 한동훈 대표 태도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실제로는? 본인이 뭐 준비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즉각 예를 들면 뭐 인사쇄신 관련해서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하나만이라도 말해보라. 구체적이라도 말해보라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를 호가호위해서 뭐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구체적 사례를 그 자리에서는 하나도 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례를 든 것도 아니면서 그냥 여의도에 떠도는 또 김대란 씨가 언급한 씨라시 수준으로 대통령 실무진 인사를 거론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뒤로는 또 본인에게 유리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원탁이냐 아니냐 이런 건 너무 지역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원탁이면 얘를 갖추는 거고 사각형이면 얘를 안 갖추는 건가요? 빈살만 한국 왔을 때도 사각형 나무 책상에서 생수 한 잔 올려놓고 회담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의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의견은 다르지만 이걸 수면 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일보에다가 원형 테이블을 요청했는데 안 줬다 단독. 이게 어디 단독 기사 낼 깜이에요? 저는 그 기사 쓰면서도 자괴감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형 테이블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론 플레이를 한 주체는 한동훈 대표 쪽이잖아요. 용산에서 그런 걸 단독 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런 테이블 모양 이런 걸로 대통령과 기싸움하고 내가 대통령과 동급이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집착이 있으니 마음을 터놓는 소통이나 신뢰관계 형성이 안 저는 될 수밖에 궁금한 건 없는 이런 거 점이에요. 아닌가 아까 싶어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91초짜리 영상인데 그날 대화가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고 뭐 비공개 내용 시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앞뒤에 되게 많은 촬영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거 되게 길게 찍은 다음에 우리 사진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한참 찍은 다음에 그중에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메시지가 들어간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굳이 약간 험악하게 보일 수 있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고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을 공개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일부러 좀 한동훈 대표를 좀 기죽이는 방식의 저런 영상들을 일부러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시간을 잡았을 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심기를 왜 드러내는 걸까요? 너무 싫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싫고 그냥? 인정하기도 싫고. 사실은 저희가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어떤 약속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자리는 저녁 만찬.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뭐 오찬. 아니면은 차담인데 그 차담 시간도 보통 10시나 2시잖아요. 근데 모든 대통령의 일정이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갈등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4시 반으로 잡고 또 20분이나 24분인가 늦었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만찬 있다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만찬은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두 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민생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라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한다고 한들 과연 그게 보도가 제대로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사실은 마무리 금방 할게요. 예. 그래서 모든 이슈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문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주 뭐 팩트로 드러난 건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의도 1년 차 때부터 임기 뭐 인수위 구성 때부터 해서 대통령실 구성부터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V1, V2 이게 헷갈릴 정도로 국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근데 그게 국민들 인식에까지 다 퍼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봉합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야지 국민에게도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민생 이야기를 하더라도 뭔가 보도가 될 텐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제가 한 가지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김남국 의원님의 응원을 받는 게 정상입니까?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올렸어요.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랑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이틀 전에. 자, 그 중앙일보인가? 지나가다 만난 거였죠. 중앙일보 네. 포럼인가. 네. 두분 마주보고 웃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이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여론으로도 나타나죠. 윤한 갈등 자체를 보수 지지자들은 피곤해하고 대통령이 더 품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한 대표한테도 득이 되냐. 근데 한 대표 만나면 묻고 싶어요. 조국 화이팅 듣고 기분 좋으시냐. 김남국 의원이 요새 방송하는데 한동훈 대표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한다. 어떤 기분이시냐. 이게 맞아요? 칭찬한 적은 없어. 이게 맞냐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고개를 들어서 왼쪽을 보면 돼요. 위기 때 뭐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는 것처럼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열심히 부채춤 추면서 한동훈 화이팅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야.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한 거긴 해요.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 만찬이 있은 직후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 저녁에 만났고 한동훈 대표는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친한계 의원들 21명, 김종혁 최고까지 22명을 만나서 나름대로 세과시를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의 당내 영향력은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 이게 지금 뭐랄까 이 권력 다툼의 어떤 중요 쟁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잘 아는 편인 것 같은데 일단 그날 만찬에 참석한 모 중진이 네. 굉장히 불쾌감을 주변에 토로하고 있어요. 왜요? 본인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했는데 네. 박정환 비서실장이 와서 대표 얼굴만 보고 가라. 부탁을 해서 갔는데 카메라가 수십 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중진이 친한계로 분류된 거에 대해서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불만을 되게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조경태 의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경태 의원은 아니에요. 조경태 의원밖에 안 중진이 떠오르는데. 없는데. 조경태 의원은 아니에요. 조경태 의원은 그 자리에. 조경태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확실하게 친한계 자장이 되겠다라고 배팅을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모 중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22명의 결속력이라는 것도 네. 저는 과연 그렇게 끈끈할까? 강할까? 뭐 내가 친한계야 한동훈을 미래 권력으로 보고 배팅은 하지만 예를 들면 특검이라던가 탄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독자 노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위험한 길을 갈 때
끝까지 목숨 바칠 동지냐? 저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친한계 숫자가 20명 남짓해서 확장이 안 되는 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스타일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사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김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강성 친윤으로 분류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관료 출신이고 그냥 근데 그냥 합리적이고 그렇죠. 온건한 네.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추경호를 친윤으로 등 떠미는 게 바로 친한 게 아닙니까? 신지호 부총장이 유튜브에서 추경호를 욕했는데 경고 한마디 없었잖아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얘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장해찬 평론가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리더십을 배워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 진짜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고 당대표 선거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잖아요. 그때 친명계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예 출마도 하지 말라 그러고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당대표 된 이후에도 지난해 1년 내내 흔들었어요. 뭐 그러긴 네, 했지.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간 건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정말 수행비서도 없이 그냥 회관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의원회가 10층이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와 있는 거예요. 왜 혼자 와 계시냐 그랬더니 10층에 있는 누구를 만나라고. 그렇게 방을 진짜 하나하나 비명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아니, 도장 깨기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야기 들으려 무슨 뭐 해가지고 한번 뭐 그게 아니라 너 내 편 알려 죽을래?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차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아 우리 친명계도 비명 이제부터 비명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뭐라고요? 비명 친명계들이 비명계만 만나주니까 우리도 비명해야겠다. 아 우리도 서운하다. 아니 이제 장난이지만 네. 그럴 정도로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게 뭐 3명, 2명, 1명씩 만나면서 그분들의 의견, 생각,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세심하게 챙겼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네, 대표 이번 그래서 주에 한동훈 보니까 대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 국정감사 뭐 선장이랑 다 돌면서 나름대로 뭐 그게 사람들 말이 만나고 돼요. 있는데. 국감 다 끝났는데 가가지고 질이 끊고 우리 주민분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그거 잘한다. 끊고 그게 무슨 민폐입니까 그게? 의원들 그래도 그게 만나고 하는 결국 거 아니야. 그거잖아요. 나도 국회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국회법 위반이에요. 아니 근데 국회법 아니, 151조에 국회법 위반은 아니에요. 아니 국회법 151조에 사실 이 회의장에는 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그리고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원외 당대표는 회의 진행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니라서 관행상으로는 용납될지 몰라도 엄밀히 엄격하게 말하면 보면은 그리고 문제다. 예. 이전에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예. 그 질의하기 전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보통은 의장님하고 원내대표가 돌아요. 당대표가 돌진 않아요. 도는 게 원래 그렇죠. 문화가 원래 관행이에요. 고생하니까 네. 국감은 어쨌든 원내의 가장 중요한 일년 중 제일 중요한 행사잖아요. 행사가 아니라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부대표하고 같이 함께 상임위를 돌면서 격려하고 간식도 부자진에게 이렇게 사고 그런데 아까 이제 장희찬 평론가 지적이 맞는 게 다 국감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종합국감 남겨있는 상임위가 4-5개밖에 안 돼요. 맞아요. 다 끝났는데 갑자기 가서 격려한다? 사실 그게 약간 저도 그 사실 그거야. 뭐였어. 깔려면 까고 빨려면 빨고 그래. 뭐 둘 중에 하나만. 아니 나는 부족한 걸 지적한 거야. 그래서 저희 이 리더십을 이재명한테 친하게. 그 친명 친한이야. 이재명한테 배워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저께인가요? 동아일보에서 친한계 중립지대 친윤계의 의원 숫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친한계가 21명, 중립지대 65명, 친윤계가 25명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좀 부족한 면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좀 아까 김남국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다가가지고 설득하는 그런 힘도 없어 보이고 다만 국정 지지도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이 대국민 지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무게추라는 것이 여당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내세우는 가장 가장 큰 화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가 입지를 그렇게 발휘를 하지 모를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국정 지지도가 더 내려갈수록 이 권력의 무게추와 중심은 한동훈 대표에게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또 반론 나온다. 그 의원들과 통화를 되게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연락들이 많이 오셔요.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켜봤는데 한동훈으로는 다음 대안이 되긴 힘들겠다. 그러니까 친한 게 새가 안 부러지는 거예요. 지금 보수 1등을 하고 있고 보수당 대표가 되면 원래 저 정도 지지율은 나옵니다. 근데 매번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깨지는 것도 이게 누적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한동훈으로는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게 정설이 돼버리면 다음 대안을 찾으면 그 대안은 또 금방 보수 1등하면 불은 확 붙어요. 오죽하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에서 한동훈이 나오면 이재명 못 이긴다라고 아예 칼럼에 대통령 만들어주고 있다. 박아버릴 정도였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막 입가가 막 실룩실룩 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한동훈이 확실한 대안이 아닌 것 같아서 당내 세력이 확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저는 동의하는 게 의원들과의 스킨십 측면이나 어떤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갈등이 불거진 것도 전날에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특별감찰관 이거 제가 내일 말할 건데 원내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했으면 원내대표가 저렇게 바로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최 대표는 그날 난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라고 그러니까 했죠. 그런 식의 정치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 편 이너서클은 공고히 할 수 있어도 계속 적을 많이 만들고 또 이분 스타일이 예를 들면 기자들에게 안 좋은 기사 쓴 기자에게 찾아가서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쟤는 이제 차단, 제 전화 받지 마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새를 불리기에는 한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유치한 질문인데 우문이니까 현답으로 좀 주세요. 지금 한동훈과 대통령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육탄전 말고 권력 다툼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육탄전은 누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 선거를 하면서 선거운동의 한 30-40%의 비율을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운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지난 총선에서는 14% 벌어졌던 그 성적표에서 이번에는 22% 차이가 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떠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의 선거 캠페인을 벌였는데 부산 금정 구민들한테 선택을 받았어요. 그 말인즉 한동훈 대표의 지금 하는 주장들이 맞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가지고 파워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의 무게추 중심은 한동훈 대표한테 점점 갈 수 있겠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맞서가지고 뭐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맞죠, 여전히.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집권 3년 차마다 여태 대통령이 레임덕이 온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대안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섰던 대안들이라면은 당연히 그 무게추는 한동훈한테 올 수밖에 없죠. 저는 금정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맞겠다는 부산 시민들의 저지 심리가 발동한 거고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이 원래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한테 한 5석, 6석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뚜껑 까보니까 전재수원 말고는 다 이겼잖아요. 그것도 이제 백석 무너진다라는 읍소가 정해진 거라서 PK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TK와는 좀 더 다르게 정권에도 비판도 하고 채찍질도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는 저는 보수 진영 내 어떤 트라우마, 공감 정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데 이 선이 특검이나 탄핵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저는 가차없이 오늘 매일신문 만평에 나온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거울 보는데 거울 반대편에 유승민 의원 그림이 떴었거든요. 이게 오늘 대구 매일신문 만평이에요. 그게 지금 TK 정서인 거예요. 대구 지역 유력지에.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지금 선을 거의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서 위험 수위라고 보는 것이고 두 사람이 뭐 꽝 붙거나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없죠. 다만 1차 시험 무대는 국감 끝나고 연다는 의총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추경호 안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북한 인권재단 이사 받아오는 걸 양보할 수 없다. 왜 우리만 내줘야 되느냐. 한동훈 안 그거는 민주당의 문제고 우리는 일단 추천하자. 이걸 가지고 표결로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표결 가서 세대결하면 이게 어떤 간접전은 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이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그럼. 아니 먼저 말하고. 자연스럽게 토픽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토픽 수가 뭐였지? 토픽 2. 특검이냐 특감이냐. 문제는 김 여사 리스크 이렇게 잡았거든요. 지금 장희찬 최고 얘기했던 게 국감 직후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이제 다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의총에서 나누자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감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종감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 것이고 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표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세대결 그 양상을 가시화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특감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 특별감찰관이 계속 없지 않았습니까? 2018년 이후에 없었죠.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에 마지막이었죠. 네.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안에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수석급들을 어떤 뭐 이런저런 문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기관인데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편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하는 것은 공직기관, 민정수실. 그렇구나. 공직기관. 예.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그 당시 청와대 밖에 사무실을 따로 네, 얻어갖고 맞아요. 이제 예.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5년 정부에서 동안 뭉갰죠. 네, 추천하지 않았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거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는 문제를 같이 연계하면서 양당에서 계속 그게 엮여갖고 지금까지 추천이 안 됐던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 좀 하자라고 지금 내건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문재인 정부도 특별감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역시 문재인은 공격하는구나. 아니야.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역시.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정권을 잃었을 때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별관찰관을 두는 것이 정권을 건강하게 하고 부정부패로부터 훨씬 더 견제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보면 정권을 잡으면 특별관찰관이 있으면 목에 까실 것처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대 정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문제를 들여다보더라도 우리 식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왜 특별감찰관을 두느냐라고 하면서 싫어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특별감찰관 당연히 둬야죠. 그래서 정말 아니 왜냐면 그래야지 정권이 이거 박제. 진짜 내가 안 하면 내가 그 공개적으로도 말할게요. 개인적으로도 말하고.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둬야지 오히려 정권이 부정부패로서 멀리하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문제의 본질이 호도됐어요. 이 특별감찰관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시행도 안 하고 있고. 근데 특별감찰관 하면 이 문제 해결이 돼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본질은 특별감찰관도 아니고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자꾸만 이제 갑자기 특검법 이야기하다가 특검에서 특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고 원내에서 의총에서 표결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갈등 양상을 더 이제 극명하게 숫자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표결로 가면 저는 지금 현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분석한 세 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자기가 그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새가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서 오히려 궁지에 몰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이 표결이 특감을 추천하느냐 마느냐 표결이 아니라 한동훈 안은 민주당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우리부터 특감 추천하자는 아니고 추경호 안은 우리가 북한 인권재단 연계해서 이사 추천이 보수 진영의 수건인데 이거는 민주당한테 받아야 우리도 하지.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시민단체나 지지자들이 엄청 많아요. 보수 진영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욕먹는 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특감 추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하면 하자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민주당한테 공짜로 내줄 거냐 아니면 끝까지 이거 받아내자라고 하면 받자. 그러면 추경호 안이 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인적 신망 차원에서도 이게 어쨌든 추경호 대 한동훈의 싸움이 된 거잖아요. 원내 지지는 추경호 의원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이분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70표인가 80표 얻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내에서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신망, 이분이 평소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그 20몇 명으로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당 대표가 당원 당규상 전체 당의 당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건 알아서 만들어줘야지 내가 짱이야 말하는 순간 짱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원내에서 이거를 표결에 붙였잖아요. 근데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 안이 부결돼 버린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직을 던져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게 갈등이 붙고 당내 분열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안을 못 끌어안고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다 전부 다 직을 내려놨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로 반대로는 추경호안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물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김남국 의원 말씀처럼 공멸의 길이네. 표결로 가는 것 자체가 누가 이기든 간에 야. 당으로서는 완전히 좀 끝장나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친한계의 대표적 스피커인 박정훈 의원도 한 발 빼면서 표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던데 뭐 조만간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독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대표 원내대표는 원래 수시로 만나야 되는데 옆방에 있잖아 원래. 네, 거의 옆방에 붙어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죠. 주 3회 아침마다 계속 보잖아요. 아, 그치 일단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하니까. 최고위원회 하니까 네, 같이 이제 봐야죠. 뭐 두 분이 독대를 하든 면담을 하든 해서 네. 한동훈 대표가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원내대표도 한 대표 면을 세워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합의가 나와야지. 이거 만약에 표결 가잖아요. 저는 표결 가면 추경호안이 이긴다고 확신하지만 누가 이겨도 그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이후로는 불가능해져요. 아니 저는 제가 볼 땐 특별감찰관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 그 특검 프레임 전환 그러니까 아니에요? 특검 프레임 전환도 있는데 정말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북한 이사와 연계해가지고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의지를 상정하는 것 같은데 지난 정권에서의 특별감찰관 임명 이 이력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네. 일했었을 때 임기가 3년인데 임기 1년 채우고 그만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수석 우병우. 관련해서 비위를 조사하다가 이 비위 조사 사실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와대에서 이 이석수 감찰관을 흔들었고 그래가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때와 비교했을 때 특별감찰관에 대한 제도에 손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의 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편제를 하더라도 정치에 휘둘리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권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미 대통령의 배우자 내지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들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특별감찰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수사권 없이 그냥 수사권 없는 공수처를 똑같이 옥상옥으로 운영했다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동훈 대표는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추경호 대표는 의제를 상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 문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다시 갑자기 꺼내든 거거든요.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특검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이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 말은 그렇게 막 했지만 특검으로 끝까지 종국으로 갔을 때에는 파국으로 간다. 그리고 그 파국은 윤석열 대통령 이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축출되거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특검으로는 끝까지 못 끌고 가고 새로운 특감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거 특검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인이 살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긴 최고 분석에 동감. 특검은 그러면 이 시점에서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마지막 동일하지. 방법은 수사를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뭐 그다음에 디올백 문제뿐만 아니라 명태균 의혹까지 엎어졌잖아요. 근데 이 명태균 의혹은 훨씬 더 커요. 국정에 아주 중요한 어떤 국가 정책에 명태균 씨가 직접 개입했다. 뭐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거에 다 김건희 여사가 고리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 아니고는 수사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있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꺼냈었다가 지금 이제 사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뭐 손살에 치고 있어. 이 당 내에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반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게 최상병 상병. 특검인데 그 최상병 특검도 제3자로 추진이 안 되잖아요. 말에 성찬이 있을 뿐이잖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떤 그 아픔, 보수 지지층이 트라우마. 느끼는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지지층을 다 정면으로 배신하는 그 아슬아슬한 선에서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는 걸 한동훈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제3자 특검도 못 하는데 영부인 특검 가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탈표 안 나오게 해야 될 당사자예요. 자기 살려면 왜냐? 만에 하나 네. 친한계에서 예를 들어서 오더가 안 내려왔는데도 일부 그 중간지대 의원들이 우발적으로 8표를 만들었다 쳐요.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내가 한 거 아니다 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통과되는 순간 이건 한동훈이 통과시켰다가 기정사실화가 돼요. 그러면 그 정치적 책임과 후폭풍을 한동훈 대표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아닌 특감 이야기도 꺼내고 뭐 이렇게 군불만 떼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사람이 한동훈 대표인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네. 최근에 저는 여권에서 좀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제3의 아이디어로 그러면 결충안으로 해서 명품백은 좀 그러니 그리고 명태균 얘기까지 들어가긴 조금 너무 파괴력이 클 수 있으니 도이치모터스 옛날 건 그것만 한정해서 특검을 만드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좀 나오던데. 근데 그거는 보세요. 지금 중앙지검장 체제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통과한 특검 자체가 이미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특검이었고 그건 이미 국회 문턱을 통과를 했잖아요. 다만 이제 제2요구가 들어왔으니까 부결된 건데 야권에서 도이치모터스와 이 공천 개입이라는 이슈를 놓칠 리가 없죠. 근데 야권 입장에서도 뭔가 특검이라는 거를 시작이라는 걸 해보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착된 상태에서 뭔가라도 좀 성과를 내려면 그거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3자 추천안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천의 방법이나 저희가 비토권을 넣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추천 방식과 관련된 부분을 양보할 수 있지만 수사의 범위를 축소해 준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그야말로 지금 수사를 다 해가지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혐의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공범들의. 아니요? 공범들 혐의 다 드러나고 아니 공범들의 통화 내용에서 아니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알았어. 그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요. 성분한 거 있으니까. 그래, 성분한 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고 공범들. 성분한 게 다 이미 있고 김건희 여사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과 걔는 아무것도 몰라. 차고 넘치는 걔는 너무 많은- 피해자라고 공범들의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야, 오디오 물리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주가 조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수사에서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태균 의원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민주당이 놓칠 수 없다? 놓칠 수 없다는 거고 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다음에는 대통령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될 거니까. 다음에도 어려울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자기가 쉽지 않아. 야, 웃지 마, 진지해. 쉽지 않다. 다음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정말 자기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려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지지율과 완전히 지지율 폭락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차차기라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 다음 토픽 넘어갑시다. 저 정도면 거의 종교야. 아 종교지. 종교. 아니 나 처음 말한 거잖아.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 동시 접속자가 지금 1000명이 돌파해서 제가 야 1000명 돌파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빠졌어요 지금. 근데 저는 다시 들어오셨다. 예. 민주당을 보면 좀 전부 답답한 게 돌파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진짜 한동훈 대표를 외통수로 몰아넣으려면 네. 한동훈 대표 하자는 대로 제3차 특검 다 맞춰서 발의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못 받아요. 진짜로. 이거 통과 못 시켜. 근데 민주당도 끝까지 뭐 특검 추천 방법이나 비토권이나 수사 범위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민주당 역시나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특검 전국을 계속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재결되고 이 과정을 사실 정치적으로 즐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게 한 대표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줘서 외통수를 딱 놓으면 한 대표가 그러면 죽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거 다 맞춰줬는데 통과 못 시키니까. 근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오래오래 임기를 지키면서 여권 내 분열을 일으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수까지는 사실 안 두는 것 같아. 근데 이기인 최후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한 대표 입장에서 제일 난처한 건 수사 범위 줄이고 이 제3자 방식 한 대표 하자는 대로 다 맞춰서 민주당이 내버리면
이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게 진짜 외통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근데 그 수는 민주당이 일부러 안 두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민주당이 먼저 두긴 어려운 게 먼저 두면 또 지지층에서 사실 반발이 나올 수 지지층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훨씬 더 심각한 중대 범죄가 있는데 그 중대 범죄를 봐준다, 빼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미 최상병 특검과 관련되어서는 민주당이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 최삼자 특검만 받아가지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해찬 평론가나 수사 범위를 축소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수사범위 축소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야권은 이대로의 특검을 발의를 한담이 있었던 그날 법사위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표결로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국힘위원들은 반발했을지 몰라도 한동훈 대표 지도부에선 이렇다 할 논평조차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자신의 집권 여당의 영부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아무런 논평도 없었다. 당론도 그냥, 없었구나. 예, 묵인하면서 암묵적 동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한 면담 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더 이상 다음 특검 때 제가 지난번 특검에서는 원내 의원들 30명 정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막았는데 다음 특검 통과 때는 제2호구 때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대통령의 격앙된 표현을 응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장면만 봐도 다음 특검에서는 어쩌면 제2호구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훨씬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커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게 네. 명태균 씨 의혹이 사실 더 이제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러긴 해요. 왜냐면 당장 지금 강혜경 씨가 이번 주에 국정감사 나와서 또 나름대로 증언들을 했고 근데 또 검찰 조사를 너무 받았잖아요. 그게 허술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강혜경 씨의 국감 등장 이후로 김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김이 빠졌다. 그 명단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전혀 없고 27명. 그 사실은 민주당에서 강혜경 씨한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나와서 한 말이라고는 나는 녹음 파일 같은 거 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나 명태균 씨한테 전원으로 들은 거다. 그러니까 이 강혜경이라는 인물의 등장이 오히려 이거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약간 김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강혜경 씨의 이제 패착은 명태균 씨의 세계관 위에서의 강혜경의 기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가장 큰 패착은 변호사를 누구로 썼느냐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 그러니까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출신이자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검찰독재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정당인이자 좀 경도된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가 강혜경 씨에 대해서 변호를 맡고 있고 여기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낸다라는 건 아무리 강혜경 씨의 증언과 증거가 중립적이고 핵심 스모킹건이라 할지라도 정당이라는 정치라는 한번 이 오물을 덮어 씌워가지고 여과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혜경 씨의 증언은 좀 더 왜곡돼서 혹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 다만 그런 게 있어요. 본질은 잠시만요. 이를테면 어쨌든 강혜경 씨가 그 당시에 뭐 여론조작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사자가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뒤편에 기사 뒤에 있다가 그 다음 단계로에는 뭐 스픽스 등등 이제 저기 유튜브에 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제 나의 국정감사장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증언을 갖고 나왔다라는 점, 실명과 본인의 얼굴을 까고 나왔다라는 점. 그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강혜경 씨의 그 국감장에서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혜경 씨가 전원,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술의 어떤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경 씨가 진술한 것에 매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혹이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명태균 씨만 통화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과 관련되어서는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의원과의 통화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되는 것은 실체가 있다. 돈의 흐름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사를 해봐야 된다 보고요. 여기서 계속돼서 이게 단순하게 공천 개입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지금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뜬 것은 명태균 씨가 창원시로부터 이미 국가산단 지정되기도 전에 국가산단 산업 그 지역 예정지를 다 보고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는 뭐 김영선 의원실의 의원실의 보좌진인 줄 알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대외비 비공개 정보를 이미 다
미리 보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과 관련되어서 기밀에 해당되는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먼저 이거를 몇 달 전에 며칠 전에만 안다고 하더라도 산단 지정될 거 알면 진짜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거든요. 그리고 임금까지 뛰는데 이 정보, 이 비밀 정보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정하는 데에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요거는 좀 보론을 덧붙이자면 명태균 씨는 이전부터도 뭐 창원시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뭐 직원들 승진시켜 주겠다 했다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원시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건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3자의 문제인데, 그 세 명끼리 금전관계가 있고 뭐가 있고 간에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별개로, 이 외부로 난사되는 그 타겟이 김건희 여사건 이준석 의원이건 뭐건 간에 외부로 난사되는 것 중에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좀 지지부진한 문제까지는 모르겠으나, 강혜경 씨가 나와서도 그렇고 뉴스토마토 보도를 봐도 그렇고 무차별적으로 외부 난사되는 것 중에 신뢰도가 있거나 정말 위험하다 싶은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네, 슈퍼챗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바람의 빛깔님, 이기인 최고 응원합니다. 이기인 최고 응원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사라졌어. 사라진 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특히 이준석 뒤통수 치는 사람들 때문에 기인님이 더 소중해요.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고, 치치님은 엄청 길게 써주셔서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취재원 신상을 여기저기 흘린 것에 사과하는 자리에서 나온 대화들을 몰래 녹취하고 폭로하는 취재 행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 네, 뉴스토마토 보도를 갖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자리를 빌어서 뉴스토마토의 이 언론 취재 윤리와 언론 취재 형식에 대해서 저는 격렬하게 좀 비난을 하고 싶어요. 비난. 왜 이 주제도 아닌데 왜 또 갑자기 좀 아니, 오늘 뭐 강혜경 씨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뭐 단독 기사를 내기도 했었으니까. 지난주 매불쇼, 이번 주 뉴스 제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개인 방송으로 쓰는 거야. 아니, 지질 대책회의를 드러나보시죠. 페이스북에 쓰면 되지. 페이스북이 주제도 박형광 아닌데 기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계속 지금 단독을 보도하고 있는데, 박형광 기자가 뉴스토마토는 저는 굉장히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첫 보도를 들여다보면 그 첫 보도부터 팩트 체크가 다 틀렸거든요. 그 첫 보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김해로 옮기라고 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텔레그램 증거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사장과의 어떤 텔레그램에서 단수면 나야주시 하지만 경선이 원칙이 되어야 하고 사실상 거절의 의미가 담겼던 그것이 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인 없이 그렇게 보도를 했다가 그 팩트부터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심층 취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난사의 대상이 아마 이준석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박형광 기자와 했었던 카톡 대화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박형광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적으로 참 송구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해가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어긋나게 하고 보도를 한 것에 자신이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가지고 심층 취재하면 될 노릇인데, 이번에 단독 나온 것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 설명을 듣겠다고 가가지고 약식 뭐 이렇게 사적 대화에서 녹음기를 몰래 켜놓고 그 녹음기의 대화를 가지고 녹취록을 풀어서 지금 단독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몰래 녹음한 거예요? 예. 그래. 그러니까 그때 첫 보도 당시에 인간적으로 송구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설명을 들으러 간 자리에서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녹음했다가 그걸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뭐 김진태 관련도 있고 공천 개입도 있고. 근데 그마저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좀 더 보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행태는 뉴스토마토의 추후에 취재원들에게 신뢰를 잃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취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취재를 하는 모든 언론들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 여기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어떤 뭐 그러니까 물증에 스모킹 거는 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는 정말 공천 개입에 대한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정확하게 소통관을 잡거나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정치이지 누굴 통해서 언론 사주하고 녹취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도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민주당과 뉴스토마토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자락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뉴스토마토도 이런 방식으로 비겁하게 몰래 녹취해가지고 그걸 사람의 뭐 뒤통수를 좀 치는 그런 형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난 진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싶은 게 주제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난주부터 계속 뭐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 아닌 거를 왜 뉴스토마토하고 개혁신당하고 아니, 둘이 공식 논평과 거기서 둘이 싸워야 될 것을 왜 여기서 아니, 주제도 왜냐면 아닌 거를 막 오늘- 2, 3분 계속 혼자 오늘 말하는데 이제 이해도 안 돼. 오늘 댓글에서 지난번 매불쇼도 전혀 뭐 거기서 매불쇼 이야기한 거를 전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개혁신당 이야기를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 근데 짧게 난 이게 맞지가 짧게 않아. 넘어가면 이거 어쨌든 뭐 공천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돼 있으니까 네. 그 뉴스토마토의 취재 방식은 그게 누구에게 득이 되건 실이 되건 떠나서 비인간적 취재윤리 위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취재하면 안 돼요. 그건 기자들 사이에서도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대상이 이준석인지 김건희인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막 무차별 난사를 근거 없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발 뭐 뉴스토마토발 공천 개입 의혹 자체는 지금 완전히 다 기각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나 진짜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짧게.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갑자기 뜬금없잖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오늘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도 아니고 질문 중에 방송하는데 얘기도 아니고 강혜경 씨 주제가 있었었고 또 오늘 계속 단독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뉴스토마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몰래 녹음해가지고 불법적인 취재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다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준석도 그렇고 뉴스토마토도 그렇고 이게 뭐 그러니까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카톡 보내고 또 그 사석에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막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게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랑 이제 카톡한 게 나오고 그랬는데 김대남 씨와 관련되어서도 이명수 기자가 친분을 유지해가지고 몇 달 동안 녹취한 거를 비밀 녹취한 거를 깠잖아요. 그거를 다 모든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한 거잖아요. 보도 가치가 있고 그게 범죄 의혹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언론사를 공격하는데 주제도 아닌 걸 왜 갑자기 이 방송에서 자, 또 이야기? 이 부분까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적으로 대화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공익적 가치에 필요하고 당연하죠. 또한 이거 외에는 이 공익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걸 또 내는 언론사의 또 자체 판단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평가는 이제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본인이 첫 보도에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고 인간적으로 송구하다고 대표 이준석한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들으러 간 자리에서 몰래 녹음기 켜놓고 그걸 다시 단독을 두고 보도한다? 이게 정말 맞다? 공익성이니까 둘이 가서 싸워요. 이러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싸우지 대한민국의 말고. 모든 여기까지 충분히 들었어요. 아, 여기서 싸우지 말라고. 여기까지 밖에서 이제 그만하래. 그래. 여기까지 하고 왜 이걸로 이야기해? 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대표와 뭐 이런 뭐 싸움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또 놀랐던 게 월요일 날 공개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간의 대표 회담이 이제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뒤에서 두 분이 이미 좀 대화가 있었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공개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관계 부린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개혁신당? 하세요. 네. 예, 제가 이야기 왜 들어보니까 격신은 중요해요, 형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미 그 전부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이제 개인톡을 주고받으면서 자주 만나자 또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깐부죠 깐부. 아니, 여야 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많이 만나야죠. 명한연대. 진짜 잘한다. 명한연대. 아니 그래서 방송은 장혜산처럼. 잘 친다. 첫만 진짜. 나면 야, 첫만 나면 끼어들지 마.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 만나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물밑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실장 이런 사람을 끼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필요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통합하고 초당적으로 뭔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여야 대표 간에 이런 어떤 화합하고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다.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감동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입지가 부족하고 힘은 없지만 그래도 민생과 관련되어서는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어떤 것 의제는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좀 더 자주 만나고 웃는 모습 보여주고 합의하는 그 정치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예. 아름답다. 이게 명한 연대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관심이 필요해요. 기사가 많이 나야 되고 대접받고 싶고 그러려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나 여기서는 동급이야. 두 분이 한번 원탁에 앉겠죠. 네, 뭐 그런 뭐 테이블 그것도 포도 궁금하다. 깔아놓고 어떤 테이블일지도 또 궁금하다. 해놓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야 대표 회담으로 인한 관심을 즐기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머리 꼭대기에서 갖고 노는 거죠. 머리 꼭대기에서 한동훈 대표 기 살려주고 응원해주면서 계속 내분해라, 싸워라, 대통령과 갈등해라. 그럼 국정 지지율, 동력 여러모로 손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한동훈 대표 의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뭐 전격적으로 특감 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중앙일보 행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거의 연인처럼 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누적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을 만하게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지도부가 아무 말 없다가 그 다음에 여야 대표가 이렇게 아주 협의하면서 회담을 하겠대. 근데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의혹을 규명하래. 그러면 열받을 만하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함께 가면 난 어쩔 수 없다라고 완전히 이제 마지막 발언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뭐 확실히 해라. 근데 저는 거기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제는 정말 분당까지 갈 수 있겠구나. 혹은 분당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뭔가 정계 개편이 됐을 때 그 시발점은 아마도 이 면담 혹은 이 시기에 어떤 요 모멘트 때문일 거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표냐 야당 대표냐 정신 차려라 이 말인 거죠. 아니 근데 여당 이게- 대표냐 야당 대표냐. 빌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예요.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국정 운영을 잘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으로 무능, 무책임 모든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차별화해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미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제가 우리 고민정 의원이 한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 어려울 때 비를 같이 맞는 게 동지입니다. 네. 쌩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저는 우리 김남국 의원을 제가 존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렵건 말고 의리남이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곧 1심 유죄가 나와도 이분은 면회 가실 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그 의리를 인정해요. 무슨 뭘- 근데 최소한의 그런 동지의식과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 저는 궁금한 게 민주당이 지금 네. 그 강덕구원도 그렇고 사실은 탄핵에 대한 어떤 뭐랄까 자락들을 많이 깔아놓고 있잖아요. 민주당 뭐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당의 전반적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특검은 이제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하면서 절차적으로도 추진을 하는데 탄핵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지. 네, 그 발의를 하거나 뭐 그렇게 절차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처음에 저도 이 정권이 들어섰을 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거나 실제 탄핵이 되는 것은 헌정 질서의 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에게 또 불행하게 되고 또 보수와 진보 국민들까지 쫙 갈라져 가지고 또 분열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고 하는 중대한 어떤 문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안보의 위협과 경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해요?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헌재에서 탄핵을 보냈을 때에 아주 뚜렷한 물적 증거와 탄핵에 적어도 뭐 7, 80%가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런 어떤 탄핵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덜하다. 그럼 변호사 김남국이 봤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야권이나 정치권에서 먼저 탄핵에 촛불을 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이 심리적으로 진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롭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보수층에서도 한 7, 80% 이상 할 때에 결국에는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직은 만약에 조금 일러 보여요. 지금 시점에서 뭐 강덕구 의원 등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절차적으로 뭐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 기각되고 민주당한테는 되게 역풍 아니 역풍은 없을 거라고 봐요. 역풍은 없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역풍이 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기각됐기 때문에 역풍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 탄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이미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너무 길게 들어주는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역풍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 이전에 임기 단축을 하는데 사활을 걸 거라고 보는데 11월 15일에 유죄가 선고되고 나면 그러면 그 11월 15일과 11월 25일 두 번의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과연 탄핵 군부를 이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떼는지가 분수령이 될 거고 그래서 그 11월 15일, 25일 이후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 군부를 뗄 때 뭐 민주당에서도 법리적으로는 지금 탄핵 통과를 자신하는 의원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 윤석열 대통령 좀 더 잘해야 돼. 책짓치라는 민심과 그래도 대통령을 또 탄핵해? 그건 아니지 하는 민심 중에 어느 쪽 민심이 더 높을지 저는 당연히 후자가 압도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니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은 네, 당연한 걸 시간도 없는데 12월부터가 좀 연말부터가 예산 정국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분수령이지 1심 선고 이전에는 민주당도 탄핵 이야기를 막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세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봐요. 아니 헌재에서 탄핵이 될 만한 건은 아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아까 뭐 윤석열 정권이니까 헌재에 다 뭐 장악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가 장악했지만 헌재에서 탄핵 수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안 될지언정 탄핵으로 갈 만한 국민들의 심리가 생긴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20% 70% 그리고 어떤 사안이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께서 직접 위법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곧바로 탄핵의 그 여론이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아직까지 뭔가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될 만한 소지는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좀 입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아까 우리 지지율 봤을 때 막 70대 20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로 보면 70대 20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아주 큰데 만약에 이걸 탄핵 정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70대 20이 아니라 약간 뭐 비등비등해지는 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놓고 토론이 붙여진다면 그게 민주당한테 별로 전략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저희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주제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민주당은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 이번에도 지금 한기호 의원 어제 문자가 드러났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뭐 해가지고 북한군을 포격하라고? 신원식 실장한테 국가안보실장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책을 펴는 데에 철학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위험해요. 그래서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하루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다음 방송 마지막. 챙겼는데 네. 언제까지 합니까?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탄핵되게 생겼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토픽 세 번째 주제를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토픽 세 번째 주제보다는 제가 아까 예고했었던 지지율 솔루션 코너로 넘어가서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떤 점이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핵심 변수인지 좀 꼽아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좀 제시를 해달라 세 분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정권의 어떤 제언들을 솔루션들을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솔루션 어떤 분부터 이긴 최고부터 좀 주시겠어요? 일단 변수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고 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예산안. 또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예산을 어떤 걸 국회에 제출했느냐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떤 예산에 집중하고 어떤 예산을 삭감했느냐가 드러나겠죠. 또 지난번처럼 R&D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한 예산안이 제출됐다는 것이 공개가 된다면 지금의 지지율에서 훨씬 더 R&D 예산 삭감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기시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지율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안 삭감 관련해서도 국회와 잘 협조해가지고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처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지율 반등의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국정 운영을 기조 바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꿔라. 싶어요. 네. 뭐 다른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대통령 단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를 고려하시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당은 달라도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니까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라. 그게 야권이 아무리 뭐 야권이 헌정질서 유리하는 사람들로 집단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선택된 국회의원들이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야권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저는 이제 지금은 또 국정 운영 기조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 의혹이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는 창원시 국가산단을 정하는 데에 명태균 씨가 전반에 관여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실사단이 갔는데 그 실사단 갔는데도 민간인 자격으로 그 실사단과 함께 수행하면서 같이 다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원시가 뭔가 이제 산단을 계획이 계속해서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보고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하면서 대여섯 차례, 네다섯 차례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 자격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 씨가 어떻게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큰 정책, 중요한 정책, 그리고 이권이 걸려있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에 관여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는 게 결국엔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다. 특검해라. 알겠습니다. 장희찬 최고. 무슨 말을 하는지 특검을 받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네. 저는 인물이나 이런 거보다는 돈입니다. 돈? 뭐 저기 누구 댓글도 달려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안 이야기도 했지만 경기 부양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수출 지표라 이런 것들은 네. 그 내수 경제로 연결이 안 된다는 불만을 저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하는 총재도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번에 금리 찔끔 내리면서 자꾸 긴축성 경고 발언하는 거 내수 경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부동산 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전 정부보다 부동산 상승률을 억제를 잘해왔기 때문에 내수 소비 진작이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안 측면에서 좀 더 국내 소비에 도움이 되는 돈을 많이 푸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와닿는 건 결국 경기거든요. 그 돈과 경기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실이 좀 큰 아젠다를 던져서 이 예산으로 이 경기 부양책으로 여야가 왈가왈부하게 만들어야 이슈 전환도 좀 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도 좀 풀자. 물론 이제 뭐 저기 세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좀 풀자.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건전재정 그 전에 나라를 거덜을 내놨으니까 건전재정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 이거고요. 여기까지 갈게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댓글들 많이 주고 계신데 아까 호야님 댓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돈이 너무 안 돌아요 이런 댓글 주셨던 호야님 댓글 있었고요. 가치님, 승민님, 뭐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이런 말씀들 이런 어떤 제언들 주셨고요. 카포님께서는 좀 놀라운 댓글 용기 있게 임기 단축하자 뭐 이런 댓글까지도 좋은 이야기시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연임제 네,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댓글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이 좀 이제 다 돼서 우리 후에라도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하고 좋은 게 있으면 또 다음 방송에서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